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구세계 배워보는 진짜 돈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한 예능에서 큰 테리로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고, 네. 푸근하면서도 아주 다정다감한 매력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더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가수 이지혜 씨의 남편이세요. 오늘은 세무 전문가로 모셨는데 로엔텍스 파트너스의 문재환 세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아, 이지혜 씨 네.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도 출연하시고 네. 또 와니TV 직접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서는 저는 무슨 세무 상담 같은 그런 거 해주실 줄 알았더니 네. 아주 재미난 뭐 먹방 비슷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세무사가 아닌 방송인으로서 요즘 활약하시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네. 사실은 요새 조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드시나 봐요. 지금 하시는 네. 일이. 네. 세무도 재밌고 방송도 네. 재미로 남들은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지혜 씨 열심히 하고 남편으로 있습니다. 사는 게 제일 재미나죠? 아, 네. 입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 늘 긴장하면서? 앞서 세무도 재밌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무 얘기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네. 네. 오늘 저희 셀코 TV에는 세무사로 나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 그 세무에 대한 궁금증 오늘 확 풀어주실 텐데 부동산 세법 네. 이거 다들 궁금해하시고 관심도 많고 근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세무사분들 얘기 들어도 우리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확확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부동산 세금 종류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 보유세, 종부세 네. 그 다음에 양도세 팔 때 네. 네. 이게 다인가요?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취득, 보유, 이제 처분으로 좀 나눠 보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샀다가 가지고 네, 있다가 샀다가 팔다. 가져왔다가 이제 파는 건데 네. 취득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가 따라 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부가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왜 주택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상가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세라는 부분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네. 혹은 또 부가세. 네. 근데 이제 보유할 때는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보유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임대 임대 소득이 소득. 발생되면 그러면 그 관련돼서는 임대소득세, 아니면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이제 법인소득세 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을 할 때는 네.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네.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법인소득세, 네. 그리고 아까 보유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부가세도 역시 또 따라 붙을 수 어. 있어서 요 정도 카테고리만 이해하고 계시면 웬만한 세금은 좀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될것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다 네. 세금이 붙는 건데 맞습니다. 먼저 집을 살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집을 살 때 우리가 되게 그 집값을 빠듯하게 뭐 요즘 융자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집값을 빠듯하게 계산해서 집을 사게 되는데 네. 근데 그 값에 따라서 이 세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취득세는 기존에는 그렇게 주택에 관련돼서 뭐 세대라든가 이제 주택수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네. 세대, 그러니까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세율이 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집값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 아니라 몇 개에 따라 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주택 같은 퍼센트로 경우에는 네, 어. 퍼센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주택일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을 그렇게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네. 1에서 3% 가격에 조정, 따라서 비조정 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주택부터는 이제 주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2주택일 경우에는 8%예요. 네. 3주택일 경우에는 12%. 네. 네. 그다음에 10억이면 네, 10억이면 뭐 예를 들어서 12%면 1억 2천을 취득세로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주택일 3주택. 경우는 네. 2주택일 때 10억이면 8천만 원. 네, 뭐 그런 식이죠. 꽤 좀 되게 놀라서. 아니 저는 없으니까 뭐 아니 1주택이라도 3천만 원. 네. 맞습니다. 10억짜리 집. 네. 10억짜리 3천만 뭐 원. 비조정 지역은 또 약간 좀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도 그렇게 이제는 중과가 된다. 달라지는구나.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그게 새로 생긴 세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취득세 자체는 원래 있는 세법인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이주택, 주택수라는 삼주택에 개념이 들어온 거죠. 네. 근데
나도 모르게 네. 내가 집을 샀는데 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아, 네. 이건 아마 그건 제가 볼 뭐지? 때는, 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라는 게 취득으로 이제 본다면, 네. 기존에 세대원이 이제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관가했거나. 1세대 아니면- 1주택이니까. 그렇죠. 1세대 2주택이나 이제 네,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세대로 하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택을 하나 샀지만, 우리 세대원이 이제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케이스를 가정하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알아보고 네. 세대 분리를 먼저 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대 분리를 해 놓으면 좋은데 네. 이제 법마다 사실은 세대 분리나 주택이나 세대 요건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다만 세대 분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기에 30대 미만일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이제 생활이 만약에 독립돼 있지 않다면은 네. 이제 조금 그런 요건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상 나가 살더라도 그 자기가 벌이가 없이 네.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고 살게 있다면, 되면은 네. 안 되는 거야. 분리로 안 쳐줘요? 네, 그건 이제 실질주의로 가거든요. 아. 형식상 주민등록으로는 분리가 돼 있으나,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제 독립세대로 이루고 예.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세대 분리가 되는데, 네. 30대 이하로 예를 들어서 생활은 이제 부모님께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놨다. 네. 이걸 난 세대 분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추후에 이제 만약에 이런 검증 과정 국가에서 자료나 여러 가지를 봤더니 이분은 소득도 없고 대부분 이제 주민등록만 옮겨진 상태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세대 분리 요건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럼 30세 이후에는 괜찮아요? 30대 이후는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독립적인 요건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제 조건은 이게 항상 법이 그렇거든요. 네. 이게 요건 같은 걸 잘 갖춰야 되고 그거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분리가 되게끔 네. 생활이 만약에 경제 공동체가 또 있다고 한다면 세대 분리 요건은 또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분양권, 네. 그죠? 네. 요즘 이제 분양 받고 싶어 하는데 네. 네. 이 분양권만 있지 집이 없어도 네. 그럼 그거는 주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또 세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취득세, 양도소득세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아마 2020년 8월 12일 취득하는 분부터 주택수부터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주택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취득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를 꼭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날짜가 중요하더라고요. 네, 항상 날짜가 정책 시행되는 날짜가 진짜. 왜냐면 이게 법이 워낙 자주 최근에 좀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많이 들어오다 네. 보니까 이제 날짜, 요건 이런 것들을 법령을 보거나 네. 아니면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맞아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전문가들도 너무 바뀌어서 힘들어 맞습니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뭐 할 때는 그 날짜,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 그 날짜 확실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네. 뭐가 우리가 또 고민이 바뀌어요? 아니 바뀌는 게 아니고 돈 내야 되거든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 12월에 아마 나올 그죠? 네. 근데 2주택부터는 올해는 그냥 막 왕창 엄청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문제가 아니 계속 있는데 올해부터 계속 점점 많아지는 계속 거죠. 그렇죠. 올해 많아져요? 올해부터 그 적용이 되죠. 종합부동산세. 네.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종부세 자체가 이제 세율 자체가 3.2%에서 6%까지 올랐고요. 네. 네, 최고 세율이. 그 다음에 제가 15억 정도 되는 공시지가 아파트를 네. 가지고 대략 네. 계산을 해봤는데, 한 종부세가 작년도에 한 318만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1주택일 경우에는 284만원 떨어지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좋네. 작년에는 1주택일 경우에는 종부세가 9억을 공제를 해줬어요. 네. 근데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11억으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금년도 공시지가 이제 오르지 않았다는 가정에 이제 계산을 한 거지만, 네. 그럼 당연히 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은 조금 떨어졌겠죠. 네. 근데 이제 2주택일 경우부터는 이제 조금 세금이 왕창 올라가요. 특히 이제 조정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2개를 갖고 있다. 네. 공시지가로. 네. 물론 당연히 금액도 늘어났으니까 세금도 네. 많겠지만, 작년에 한 3천만 원 가까이 냈거든요. 그 두 채 소유하고 네, 있어요. 그것도 15억짜리 두 채. 15억,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 공시지가로. 근데 금년에는 그게 한 6천만 원?
2배 정도 2배 올랐네. 네, 오르는 거예요. 그럼 공시지가 15억짜리 2채 있으면은 네. 세금을 6천만 원 내야 돼요? 6천만 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아파트 하나라든가 뭐 이렇게 목동이나 이런 데 조그만 거 네.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제 세금이 6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소득, 캐시플로우가 이제 창출되지 않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실 거예요. 와, 그러면 공시지가가 한 20억짜리를 2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1억이 훌쩍 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3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천까지 오르고요. 뭐 기사에 따라서 이제 보유 현황에 따라서는 막 2억 막 이렇게도 나오고. 15억짜리 공시지가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면은 1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견디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세금이라는 거는 네. 이제 이렇게 부과가 되면 이제 이걸 버티실 수 있는 분과 네. 어쩔 수 없이 이걸 버티지 못하고 팔고 어딘가 이제 다시 자산을 팔고 가셔야 되는 분으로 좀 네. 나눠질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세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특히 이제 보유세가 그렇게 되면 보통 취득할 때와 양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뭐 양도라는 건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면 그걸 팔고 나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보유는 어떤 소득이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안 되면 사실은 부담되는 세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날짜도 따져봐야 돼요. 네. 집에 한 채니, 2채니 뭐 채니. 따져봐야 다 경우에 따라서 다 집이 달라요.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고 몇 년이 됐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양도세, 취득세, 취득세, 보유세, 보유세, 양도세 양도세.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네. 네. 아까 이제 단계별로 이제 조금 저희가 세금이 뭐가 있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주택수를 이제 각 세금별로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네. 취득세는 그전에는 주택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세대나 이런 게 따지질 않았으나 이제 주택 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으로 가요. 그래서 그리고 세대를 판정하는 시점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거고요. 그와 다르게 보유세는 인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게 이제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양도세는 뭐 당연히 세대 기준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한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한번 조금 가져왔는데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가족은 일단은 좀 부동산 등기를 많이 친 가족이에요. 오, 부러운데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A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부부 공동으로 갖고 계세요. 네. 아버지, 어머니. 네.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이건 어머니가 또 갖고 계세요. 네. C주택은 이제 자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D 아파트는 분양권인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어요. 이때 주택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제가 한번 조금 하나씩 보면. 자, 취득세일 경우에는, 네. 아까 제가 세대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A주택, B 오피스텔, C주택, 아파트 분양권. 특히 네. 이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4주택자예요. 취득세로 보면. 그럼 취득세 12%를 내야 되네. 뭐, 그렇죠. 아니, 오피스텔도 저렇게 주택으로. 네. 지금 이거는, 주택으로 가정한 오피스텔이에요. 주택형. 네. 네. 그래서 재산세 그 대장에 주택으로 올라간 오피스텔을 가정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4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여기는-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종부세, 그래서 보유세 중에 이제 종부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인별과세라고 했잖아요. 일단 아버지 기준으로는 아버지는 A주택을 갖고 있죠. 네. 네, 공동으로 갖고 있어서 주택수를 하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B는 어머니 거고 C는 자녀 거고 D는 분양권인데 분양권은 사실 종부세랑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주택이 A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네. 거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A주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택수 하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네요. 네, 두 개네요. 네, 두 어머니가 개. 좀 많이 얻네. 네, 어머니는 2개고요. 그 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는 C주택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부세 기준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양도세. 네. 이 세법마다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양도세는 이게 지금, 결국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4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양도세를 4주택으로 양도세를 물면 제법 나오겠는데. 네, 그렇지만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 만약 이게 다 조정 지역이다 네. 그렇게 되면 집 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기본 세율 자체가 6에서 45%예요. 네. 근데 중가가 되면 네. 만약에 2주택 중가가 되면 20%가 가산되고요. 네. 80%. 3주 그렇죠. 3주택 가산되면 30% 가산되니까 네. 아까 45%에 30%를 더하면 75%고요. 네.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또 붙어요. 그러면 7.5% 붙으니까 8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최고 중과 세율로 만약에 간다면은 내가 만약에 10억을 벌었다. 네. 그러면 8억 예를 들어서 그냥 8억 몇천을, 간단하게 계산하면 네, 8억 세금으로. 2,500을 내는 거죠. 그냥 나라에 바치는 거네 그냥. 그렇죠. 네? 나라에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저 양도 차익을 나라에 바치고 네. 한 1억 얼마 정도 낼 거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팔아줘? 그 1억 얼마는 또 취득세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따지면 안 돼. 다주택자였으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얘기 그걸 봐주는 기간이 있었어. 이유얘기가 네, 그 그거를 안에 이제 빨리 그 안에 일, 팔면 정산해라. 그냥 1주택 판 걸로 해주겠다 하는 때가 있었죠. 네, 작년 네. 제 기억에 작년 말 네. 6월 말까지 뭐 이렇게 팔면은 중간을 조금 배제해 주는 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안 팔았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부터는 세금 다 내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선물도 없다. 예.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예시를 들 때 네. 부부 공동 명의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은 부부 공동 명의로 너는 지금 주택을.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그동안 계속 제 이름으로만 했었는데 요번엔 남편 이름을 조금 넣어줬어요. 조금? 반반도 아니, 아니고.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그동안 남편 이름으로 뭘 안 했었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또 뭘 증여가 되는구나. 뭘 증명을 해야 된대. 그래서 아니 우리 남편 몇십 년 동안 그 회사 다니면서 나한테 그렇지. 이렇게 돈을 갖다 줬다. 이게 다 우리 남편 수입이다 그랬더니 어. 그건 상관이 없고 현재 뭘 팔아가지고 여기다 이 돈을 넣는지 그거를 증명하라. 자금 출처. 네. 그래서 그동안 수입이 이게 자금 맞아 아니냐. 맞아. 요즘엔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은 싫다 그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진짜 어때요?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 명의가 이게 절세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 세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또 나빠졌다고 그러고. 그래요? 이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전제 조건이 명의를 변경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명의를 변경한 거 재산이 이제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재산을 취득하는 그 소스,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금 출처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 갖고 있었는데 아내한테 명의 변경하겠다 한 50%를 그때 아내한테 주는 방법을 증여로 할 거냐 아내분이 그동안 소득 증빙되는 돈으로 나한테 살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뭐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금 출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원래 세금은 쪼개는 게 사실은 네. 누진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유리하거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뭐에서 10억을 벌었다 할 때 혼자서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5억을 내는 게 아무래도 세금을 줄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초기부터 그거를 공동 공동 명의로. 명의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단독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공동 명의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자금 출처 문제나 뭐 증여 문제, 뭐 6억까지는 부부끼리 해결이 되니까 그럼 6억을 만약에 증여를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12억짜리다 하면 50%가 6억이잖아요. 그렇게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세금이 줄 수는 있죠. 다만 이제 그 사모님 우리 배우자님의 그 취득가액은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때부터 인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 2월 과세라는 제도인데 그래서 6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나는 그걸 빵원에 샀어요. 그러면 6억을 번 거잖아요. 그럼 내가 팔면 6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증여가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했잖아요. 부부간 증여 6억까지인가요? 네. 아이한테 주는 건 5천만 원. 20살 이상은 5천만 원. 네, 어, 이하는 저거 2천만 원. 네, 계속 맞습니다. 올라가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줄 수 있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만약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분의 취득가액은 6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가가 6억이니까 팔면 양도 차익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은 양도 차익 6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와이프한테 바로 증여해서 바로 팔면은 세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 이게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하고 5년 내에 팔면
그 취득가액을 6억이 아니라 다시 0원으로 봐요. 어. 네, 그래서 배우자 이호가세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죠. 네. 그래서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와서 공동 명의는 양도세 할 때는 당연히 유리하죠. 네. 그리고 아까 혹시 불리한 게 있지 않냐라고 했던 건 이제 아마 종부세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종부세는 인별과세잖아요. 온전히 한 채를 100% 소유해야 1주택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왜 사례에서 봤듯이 50%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인 거예요. 근데 종부세는 아까 1주택일 경우는 11억을 빼주고요. 만약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6억만 빼주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도세가 뭐 2주택, 3주택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네. 1주택자임에도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네.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그 양도세가 뭐 2주택, 3주택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에 집값이 오르고 이러면서 네. 1주택자임에도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네. 그 1주택일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좀 바뀐 게 있는데요. 뭐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거주 요건이 좀 들어와 있고요. 2년 이상이죠. 네, 2년 이상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요건이 추가됐거든요. 네. 그게 아마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왜냐면 내가 주택을 팔아도 또 어딘가 또 주택을 사서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상황이 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네. 실거주 요건도 만족해야 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팔 때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조건이 아, 붙었어요. 2년 아니고 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규정은 3년이에요. 아, 종전 주택 예전엔 그랬죠. 예전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종전 주택 네. 옛날에 갖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네.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됐어요. 종전주택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종전주택은 네.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워낙 다양한 게 있어서 뭐 전제 조건은 깔고 있는 거지만, 근데 3년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이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또 취득을 하게 되면 1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전 세대원이 또 이사도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그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그 계약 그 갱신권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1년 이내에 팔 수가 없는 상황들이 그럴 막 수도 도래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단서 조항으로 신규 주택에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맺은 그 계약 그 기간까지는 연장을 해줘요. 아. 네, 다만 그게 그 2년을 한도로 네. 해서 넘진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집값이 네, 내가 뭐 어디 가서 막 집값 올라라 이게 빈 것도 아니고 네, 내가 그냥 한 채 살고 있었는데 네. 올라버렸어요. 네, 그리고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올랐어요. 근데 집값이 오르니까 따라서 보유세니 뭐니 다 올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단 말이에요. 네. 힘든 근데 사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진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억도 안 했다고. 1억이 오래 뭐야? 전부터 계속 살고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저 아파트에 한 1,000만 원에 들어간 분도 있을걸요? 옛날에 몇십 년. 에휴, 모른다고 그렇게 막 깎으면
그러지 말고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 한 3, 40년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알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그 집이 분양해서 들어간 어르신들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이사 안 하시고 네. 그렇게 어르신들이 꽤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지금 4, 50억 한단 말이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뭐 3, 근데 40억. 그걸 만약에 1억에 들어갔어. 응. 응? 응. 그러면 39억이 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어르신이 지금 한 채지만 집을 팔아요. 네, 39억이 남았어요. 네,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뭐 다 있겠지. 네. 그래도 얼마를 내요? 39억. 아, 일단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네. 80%까지 공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건데 네. 이제 최근에 이게 바뀌면서 네. 이제 이거의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40%, 거주 기간에 대해서는 40%라고 해서 요 두 개를 또 이렇게 아, 따지게 양쪽이 됐어요. 다 조건이 맞아야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내가 보유 기간만 맞췄으면은 80%를 다 이렇게 취할 수 내가 있었는데, 살고 있었어야 되네. 그렇죠. 이제는 실거주까지 기간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놓고 전세로 다른 곳에 뭐 사정상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전세로 계속 살다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면 그럼 40%만. 그러면 40%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40억이면 40억에 40%면 얼마? 4, 46, 16억을 내야 돼, 세금을. 네. 그럼 이제 그분은 이제 이걸 팔고 다른 걸 이제 갈아타기가 힘들고 또 이제 또 나이가 있으시면 아마 이제 줄이시거나 이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으면 팔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그냥 증여를 해버리는구나. 그렇죠. 네. 그게 더 쌀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기존에는 상속 증여세에서는 50%가 최고 세율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과가 돼버리면 82.5%까지 올라가니까 오히려 증여세가 좀 더 싼 세금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파는 거 자산이라 이제 세금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자산은 파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증여로 돌리시는 것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건물은 집이 아니니까 내가 1가구 1주택이다. 네. 그래서 이거 팔 때 그냥 그랬으면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양도세 폭탄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집 하나, 조그만 건물 조그만 하나. 건물. 네. 아마 이제 이 건물 자체를 아마 그 다가구 건물로 이제 주택으로 되는 걸 좀 생각하실 거예요. 다가구 다세대가 그 있잖아요. 위에는 집이 있고 네, 그거 뭐 임대주. 상가주택이 또 마찬가지고, 근데 다가구랑 다세대를 좀 구분을 좀 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세대는 주택이 여러 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서 내가 다세대 주택을 뭐 그 주택 수가 20개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거는 내가 20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가구로 보면은 단독 가구로 보기 때문에 1가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굉장히 차이가 다르네요. 그렇죠. 차이가 뭐냐면 일단 다가구의 정의가 3층 이하 층수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 뭐 660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걸 보는데 뭐 다세대는 4층 이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다가구라고 해서 등기도 되지 않는, 근데 여기 옥탑방을 하나 지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층수로 보면 이제 4층이 돼버리는 거죠. 옥탑방. 아 이렇게 네, 옥탑방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네. 나오는 거예요. 옥탑방.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둘 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옥탑방 뭐 좀 그냥 요새 뭐 월세 하나 더 받으려고 네. 옥탑방을 설치를 했어. 또는 기존에 있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4층이 되는 거죠. 저거 때문에 안 네. 되는 거예요. 옥탑방 때문에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로 이제 판정이 잘 안 되는 돼서 거야. 주택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7개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그런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 주택에 들어가는데 1주택인 줄 알고 비과세택을 받은 줄 알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했다가 옥탑방 때문에 안 돼. 뭐에서 항공사진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재산세 이런 과세 예. 내역이나 이런 걸 봤더니 옥탑방이 딱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물 대장상에서 또는 뭐 조사관이 현장 실사를 나왔더니 옥탑방이 있다. 이거는 다세대다 판정되면 이제 세금으로 이제 다 나가고 가산세 내고 이제 만약에 다가구인 줄 알고 이런 걸 살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요새는 다들 이 인터넷에 이런 걸 똑똑하게 다 공부들 많이 하셔서 이런 사례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걸 만약에 인지를 못 하시면 이제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거죠. 네. 상가주택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집으로 옛날에는 이제 1, 2, 3층 뭐 이렇게 상가야. 네. 그 맨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살아. 네. 요것도 이제 달라져요. 그런 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랑 주택을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옛날에는 주택 부분의 면적이 크다고 생각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택 상가잖아요. 네. 주택이 면적이 크네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팔게 되면 네. 전체를 주택으로 봤어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주택은 없고 오로지 이것만 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다가구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1세대 1주택이니까 전체 상가 부분까지 다 비과세고. 아.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네. 요게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내년부터 또 뭐 바뀌어요? 네. 상가주택에 대해서 상가는 주택 부분의 면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상가는 따로 세금을 내라. 아.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주택 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네. 상가는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아. 네. 분리시켜버리는. 네, 분리를 6에서 하는 42%? 오, 세네. 지금 요거 이제 작년 기준이고 6에서 45%까지 아까 기본세율로 나가는 거예요. 상가도 똑같이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나가기 때문에. 6에서 45%. 네. 이 외에도 집을 팔 때 주의할 건 뭐가 있어요? 아,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세법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개정되는 건, 뭐, 오늘도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또 세법 네. 규정 중에 뭐 혹시 법령 중에 바뀐 게 있는지 또 보기도 했는데, 네. 그만큼 이게 워낙 다양하게 요새는 변하고 있고, 네. 특히 그 금년에 좀 바뀐 것 중에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다주택자 기산점이 좀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내가 2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 2주택자를 하나 팔고 이제 하나만 남잖아요. 네. 이 하나만 남을 때는 그냥 그걸 바로 비과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2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 팔고 다음에 또 하나를 팔게 되면 네. 바로바로 비과세 혜택이 요건이 만다면 비과세 혜택을 해줬는데 네. 2021년 1월 1일부터는 2주택을 갖고 있다가 만약에 주택을 하나를 팔면 그때부터 2년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요. 아. 그 보유 기간을.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부터 다시 세팅. 처음부터 보유 기간을 리셋 1년 딱 다 돼요, 이러는 리셋. 규정이 들어왔어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규정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예외 상황과 사실 그 법령도 되게 예외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파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네. 그 세법 사례에 있는 거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 질의를 넣거나 아, 판단을 조금 그렇지. 유보하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30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이 2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한 채를 팔았어. 네. 양도세, 뭐 다주택 다 물고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한 주택이 남았는데 일주택이 이걸 됐어. 30년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새로 세팅. 이거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런 게 어딨어. 아 이렇게 법이 바뀌었대잖아요. 보유 기간 2년을 네.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네. 됐다잖아. 몰라. 아니 그렇게 됐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사항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은 아셔야 되는 거니까. 네. 아.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세금이 우리 애 지금 집도 못 살 형편이고 지금 이래가지고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방법은 이제 증여를 해준다든지 네. 네. 아니면 상속이라는 건 죽어야 해주는 거니까 증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증여와 상속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얘기는 요것은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고맙습니다. 증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